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 K리그1 25라운드까지 또 종료가 됐습니다. 참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늘 또 이런 말씀 드리지만 다시 한번 또 리그가 많이 흘러갔다, 시간이 많이 갔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요. 25라운드 역시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경기들이 펼쳐졌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일단 25라운드 경기 결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서울과 대구의 경기와 전북과 안양의 경기가 금요일에 펼쳐졌고요. 이후에 두 경기씩 금, 토일에 나눠서 진행이 됐습니다. 서울과 대구의 경기, 대구가 경기력에서 희망을 점점 보면서 2대2로 마무리가 됐고요. 전북과 안양의 경기, 전북이 여전히 1위인 이유를 이승우 선수가 보여주면서 2대1로 전북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울산과 제주의 경기, 난놈의 첫 경기, 쇼앤프루브엔 성공한 신태용 감독이 있는 울산 1대0으로 제주를 잡아냈고요. 가브리엘은 골대가 밉다. 강원은 김천을 상대로 결국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포항과 광주의 경기, 기성용의 중요성을 느꼈을 포항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대0으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그래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과 수원FC의 경기였는데요. 대전의 유쾌한 반란 다시 시작되나? 라는 질문을 남긴 대전 하나시티즌이 수원FC를 상대로 승리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라운드 각 요일별로 한 경기씩 리뷰를 합니다. 금요일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과 대구 그리고 전북과 안양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경기는 8월 8일 금요일 19시 30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졌던 FC서울과 대구FC의 경기입니다. 양팀의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서울은 4-4-2를 늘 가용해 왔지만 대구는 김병수 감독 부임 이후에 이번에 백포 카드를 꺼내들면서 4-4-2를 새롭게 구성하게 됐고요. 서울의 경우에는 라인업 자체의 큰 변화라고 본다면 역시 김주성이 빠지고 정태욱이 들어왔다는 정도가 있겠고, 대구 입장에서는 정재상을 오른쪽 측면에 배치하고 가운데 공격진에 이 김주홍과 세징야를 배치했다. 이 정도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경기를 좀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득점 기록은 서울에서는 김진수 선수와 루카스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했고요. 대구에서는 세징야 그리고 정치인 선수가 득점을 해냈습니다. 순서는 김진수, 세징야, 루카스, 정치인 순서였고요. 전반전 3개의 득점이 나왔는데 저는 이 3개 득점마다 와, 이렇게도 들어가네 라는 이야기를 꺼냈던 것 같습니다. 3골 모두 평소에 쉽게 보기 어려운 방식의 득점들이었는데요. 서울이 비교적 점유율을 많이 가져갔습니다만 대구도 종종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이 2골을 넣었다는 건 그만큼 서울이 조금 더 경기를 주도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후반전에는 흐름이 좀 달랐습니다. 크게 얘기했을 때는 안도한 서울, 아쉬운 대구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대구의 김병수 감독 후반전에 라인을 전반적으로 좀 올렸습니다. 압박도 기존 전반전과 비교해서는 훨씬 더 많이 실행을 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대구가 조금 더 운이 좋았다면 경기는 정말 몰랐다. 이게 대구가 승리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는 어쨌든 대구가 동점을 만드는데 그쳤기 때문에 경기는 2대2로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좀 안도했을 것이고 대구는 아쉬움을 느꼈을 걸로 보이는데요. 김병수 감독의 대구가 이제 정말 올라올 수 있을지에 대한 희망을 한번 품게 한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가 충분히 그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경기였고 승리했다면 더더욱 대구가 올라갈 수 있는 기점이 될 수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과연 또 남은 시즌들이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기대되는 경기였다. 이 정도로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기를 보다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홈팀 서울입니다. 득점자는 김진수 선수와 루카스 선수였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서울의 축구는 종종 비효율적입니다. 사실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각의 차이가 좀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 볼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선수가 전방에 많이 있다 보니까 서울은 이렇게 종종 비효율적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만큼의 플레이가 나오는 하는데요. 의미를 모르겠는 움직임들이 종종 나올 때가 있고 특히 최전방에서 볼이 없을 때도 성실해야 하지만 온도볼에 강점이 있는 선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전방에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루카스, 린가드, 조영욱, 안데르손이었는데 이 중에 루카스 그리고 린가드, 안데르손까지 이 외국인 선수들은 모두 온더볼에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오프더볼에서는 종종 아쉬운 모습도 보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에서 공격하는 과정에 삼선과 이 공격진의 거리가 상당히 먼 모습이 보였는데요. 그때 이제 링가드 선수나 조용 선수가 내려와서 종종 받아줬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전반적으로 가끔씩 나오는 이 문제들이 전반적인 어떤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도 루카스 선수가 점점 살아나는 모습이 없지 않습니다. 개막 초기에 비해
루카스 선수의 득점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번 경기 운이 좋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득점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남은 시즌에는 또 안데르손이 오면서 약간의 위협감을 느낀 루카스 선수의 활약을 주목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수비를 다 같이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부분인데요. 백보 외의 선수들 그리고 나아가서 삼선의 선수를 제외하면 수비 마인드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결국은 아래에서 풀어야 공격이 가능하고 아래에서 잘 막아내야 공격으로 나갈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이 정치인 선수의 세트피스 상황에서 파생된 득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수 선수가 유일하게 세징야 선수의 어떤 그 세컨볼을 잡아내는 그 과정을 따라갔고 다른 선수 한 명이라도 붙었으면 그런 일이 잘 나오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나갔으면 가운데에서라도 잘 잡아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됐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전반적으로 좀 더 수비 마인드를 좀 갖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서울의 축구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점을 좀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서울이 뭐 이번 경기를 통해서 조금 더 발전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정팀 대구를 보겠습니다. 대구는 세징야 선수와 정치인 선수가 득점을 했죠. 일단 대구,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히 반등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확실히 여러 부분에서의 변화가 있었던 대구고 이제는 그 변화의 지점을 더욱더 발전시켜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이게 발전이 된다, 발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은 어느 정도 받았을 거기 때문에 대구는 이 경기를 통해서 자신감을 많이 얻어서 경기를 앞으로도 잘 해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강등권 탈출이 그나마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저는 두 가지 정도의 발전 지점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잘한 것도 많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서도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해야 대구도 발전하지 않을까요? 물론 제 얘기를 듣진 않겠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는 빌드업은 후방에서 조금 더 중심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삼선의 활용도가 개인적으로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징야 선수가 전반전 이용래 선수 투입 이전까지는 내내 최전방과 삼선을 오가면서 경기를 풀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세징야 선수가 축구를 잘하고 세징야 선수가 왔을 때 충분히 풀릴 수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 삼선을 조금 더 활용해서 빌드업을 해야만 세징야까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세징야에게 공격에 대한 집중을 더욱더 높여주면서 경기를 더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계속해서 세징야 선수가 내려와서 빌드업에 가담을 해주고 있는 모습은 대구가 효율적인 공격을 하려는 데에는 충분히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대구가 후반전 약간의 흐름을 바꿨던 건 결국 이용래 투입이 조금 더 컸습니다. 이용래 선수가 투입되기 전에는 약간의 공방전 느낌도 있었어요. 근데 이용래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삼선에서 세징야 선수가 더 내려오지 않아도 되게끔 많은 또 플레이메이킹이나 전반적인 볼 순환에 기여를 했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대구가 공격적으로 뛸 수 있도록 해주는 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용래 선수의 어떤 플레이들을 까를로스 선수나 뭐 김정현 선수나 이림 선수나 좀 더 배워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후방 자원의 경기 집중도 좀 필요한데요. 좋은 플레이들이 있었습니다. 롱킥으로 뭐 전개에 잘하는 것도 있었고 했는데 아쉬운 장면들이 종종 나왔어요. 공을 좀 버려버리는 장면들이라던가 수비하는 과정에서 집중력이 좀 부족하다던가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사실 공격적으로 뛴다는 게 수비를 버린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붙어서 공격적인 수비를 하겠다는 거지 버린다는 게 아니라는 걸 꼭 생각을 해야 된다는 느낌이 있고요. 이 정도가 좀 개선이 된다면 대구는 훨씬 더 좋은 팀으로 이번 남은 시즌을 좀 꾸려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 MVP 누구를 뽑아야 하나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서울에서는 김진수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대구에서는 이 세징야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저는 결국 또 보시다시피 세징야 선수를 뽑았습니다. 세징야는 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켜줄 수 있는 선수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기력을 올려줄 수 있는 선수고 팀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나왔고 특히나 하프라인에서 그 득점이 아니었다면 대구는 조금 더 끌려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패배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세징야의 존재로 인해 많은 것이 바뀌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징야를 뽑게 됐고요. 자, 그러면 서울과 대구의 경기 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토요일 경기 중 한 경기인데요. 19시 반에 울산 문수축구 경기장에서 벌어졌던 울산 HD와 제주 SK의 경기입니다. 양팀의 라인업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울산은 3-4-3을 들고 나왔습니다. 기존의 김판곤 감독이 사용했던 것도 3-4-3에 가까운 혹은 3-5-2 정도의 라인업이었습니다만 신태용 감독도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기조를 가져갔었는데요.
여기서 차이점을 좀 찾자면 윤재석 선수가 윙에서 뛰었다는 거 정도가 좀 있을 것 같고 트루아쿠를 센터백의 가운데로 기용했다. 이 정도의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주 역시 색다른 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탈로 선수가 출전이 어려웠던 상황이죠. 징계 때문에 출전을 못했던 상황인데 그에 대비해서 센터백 3명을 중앙에 배치를 했습니다. 보통 백4를 사용했던 김학봉 감독이지만 말컹에 대한 방어 그리고 3선에서 이탈로 선수가 미치던 영향에 대한 커버를 하기 위해서 이 3명의 센터백을 기용하게 됐고요. 그 결과 울산, 제주 모두 3-4-3을 기본 골자로 한 라인업을 사용했다. 이 정도로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기 일단 간단하게 더 돌아보겠습니다. 득점 기록은 울산의 루빅손 선수가 73분의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전반전을 먼저 돌아보자면 이전에 말씀드렸듯 색다른 플랜을 울산과 제주가 모두 들고 나왔습니다. 같은 백스리였지만 울산은 더더욱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특히나 신태용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말했다시피 우리는 공격적으로 축구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거기에 더해서 왼쪽에 최석현, 오른쪽에 도현택을 배치하는 색다른 구조까지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것의 영향과는 무관하게 일단 새로운 걸 보여줬고요. 제주 역시 백4에서 백3의 전환을 해냈고 새롭게 포지셔닝을 하면서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 결과 전반전에는 이제 0-0으로 종료가 됐고 양팀 모두 마무리에서 아쉬움을 느꼈을 수도 있고 마무리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아쉬움이 있을 수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전반전이 흘러갔고요. 후반전 난놈의 용병술이 빛이 났습니다. 후반전에 윤재석 선수를 중간에 교체를 하고 루빅손 선수를 투입하면서 공격 전개에 힘을 썼던 울산인데요. 한동안 열리지 않았던 제주의 골문을 루빅손 선수가 결국은 굉장히 기술적인 슈팅으로 열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한 번의 상황이 많은 것을 바꿨던 경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 득점 장면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건 에릭 선수의 관여 여부였습니다. 에릭 선수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 봤었는데 판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면 좀 시간이 길어지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루빅손 선수의 스핀이 걸렸던 슈팅을 김동준 선수가 막았지만 골 라인을 넘어간 상황에서 에릭의 터치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인데 그 과정에 중요한 건 결국 그 관여가 볼에 대한 관여뿐만 아니라 김동준 선수가 선방을 가져가는 그 과정에서의 관여도 있었냐 이것을 봐야 하는데 심판에서는 이제 그것이 키퍼에 대한 관여라고는 보지 않은 것 같고요.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애매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김동준 선수가 날아가는 방향 자체를 에릭이 방해하지는 않았다. 이렇게라도 좀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도 심판 소위원회 가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난놈의 첫 경기, 오랜 기간의 아쉬움을 이겨냈다는 거, 이 정도로 좀 경기를 간단하게 좀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 홈팀 울산 HD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울산은 루빅손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1-0 승리를 가져가게 됐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 신태용 감독 진짜 난놈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끔 만드는 경기였습니다. 사실 경기력 자체나 경기를 풀어가는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만족스럽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굉장히 오랜만에 승리를 했습니다. 정말 2달, 3달 넘게 또 울산의 팬들이 그리고 울산의 선수들이 정말 오랜 기간 기다렸던 승리가 드디어 나오게 됐는데요. 신태용 감독은 부임하자마자 오랜 기간의 어려운 시간들에 반전의 씨앗을 심게 됐습니다. 다만 김판곤 감독도 부임한 이후에 승리를 바로 했다고 생각해보면 지금 당장 어떤 샴페인을 까기 전에 울산은 조금 더 적응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가지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슈팅이 적고 부정확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울산은 파이널 서드까지 가는 그 움직임 자체는 괜찮을 수 있고 그 메이드까지 가는 과정은 좋을 수 있겠지만 결국 마무리 상황에서의 집중력 혹은 정확도가 낮은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왔는데요. 결국 마무리가 되어야 공격 기조가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울산 공격수들 슈팅 연습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클롭 할아버지가 와도 이기겠습니까? 골을 결국 넣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더 이야기를 해봤을 때 전반적으로 적응도 좀 필요하다. 백3라는 기본적 틀 자체는 같지만 다른 기조를 보여주고 있고 울산은 이제부터는 매주 오는 훈련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태용 감독이 말했다시피 우승 경쟁 자체는 지금 울산이 2위에 있는 승점이라고 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나가기 위한 그 순위를 만들어야겠는 게 울산의 목표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울산은 이제 또 승리의 어떤 첫 발을 끄는 만큼 앞으로 이들이 보여줄 모습에 조금 더 팬들은 기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어쨌든 오늘의 승리는 좋은 승리였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제주 SK를 보겠습니다. 제주는 득점자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좋은 게임 플랜이었지만 입니다. 사실 제주 SK는 이번 경기 전반적으로 좀 잘 치러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울산의 스쿼드와 제주의 스쿼드를 비교했을 때 일단 기본적인 우위는 울산이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물론 제주도 좋은 선수들 많고 네임밸류가 좋은 선수들도 많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어떤 스쿼드의 퀄리티가 울산이 좀 더 좋다는 걸 생각해 보면 제주 SK는 수비에 집중을 하면서도 그 트랜지션 과정을 좀 열심히 치러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는데 원정 흐름이 굉장히 아쉬운 상황에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서 그 분위기를 바꿨으면 좋았겠지만 결국은 한 끗이 부족하면서 제주 SK는 이번 경기 아쉬움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건 말컹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막았던 백스리인데요. 김학범 감독이 백스리를 사용한 이유는 이탈로의 이탈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말컹을 막아야 한다는 사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피지컬적으로 강력한 말컹 선수를 양쪽으로 완화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기회가 없던 것은 아니지만 그 말컹에게 기회가 없던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잘 막아냈습니다. 실제로 말컹 선수가 이날 보여줬던 그 뭐라 해야 될까? 공격적인 모습에서 위협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말컹 자체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많진 않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백스리 특히나 임채민, 장민규 이런 선수들이 잘 막아준 게 좀 크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도 마무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역습의 마무리라는 생각 아마 김학범 감독도 하셨을 거고 제주 팬들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잘 뺏어서 카운터를 나가는 것까지는 정말 좋습니다. 특히나 빠른 윙어들, 이 이선 자원들이 상당히 좋고 윙백 선수들도 빠르고 정확하게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역습 나가는 건 되게 좋은데 결국 마무리가 돼야 해요. 근데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분위기는 죽기 마련이고 그것을 결국 해내는 팀이 강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서 경기를 치러 나간다면 지금 어쨌든 강등권에서 아주 크게 멀어진 상황이 아니라서 지금의 어떤 이런 마무리들만 잘 또 보완이 된다면 강등권을 확실히 탈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주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MVP 누구를 뽑을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제주의 임채민 선수를 뽑을까도 고민을 했었고요. 그리고 울산의 조현택 선수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골 넣은 선수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오랜만에 울산에서 또 MVP가 나왔습니다. 또 루빅손 선수고요. 루빅손 선수는 이 경기 한 개의 득점을 기록했고 본인의 특유의 활동량으로 여러 가지 기회를 만들어내면서 루빅손 선수가 공격적으로 기용됐을 때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좀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루빅손 선수가 신태용 감독 지도하에서 어떻게 할지가 기대가 되고요. 자, 그러면 울산과 제주의 경기 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마지막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요일 두 경기 중 하나죠. 19시에 벌어졌던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의 대전 하나시티즌과 수원FC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3대2로 대전 하나시티즌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우선 라인업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은 늘 그랬듯 4-4-2 내지는 4-2-3-1로 볼 수 있는 라인업 들고 나왔고요. 제가 이전 프리뷰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등번호 10번 자리 그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는 섀도우 스트라이커 자이엘에는 김준범 선수가 이날 경기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4-2-3-1 그대로 들고 나왔는데 센터백을 이번엔 이솔 김태한 선수가 맡게 됐고요. 수원FC는 사실 특이할 만한 점이 없는데 대전의 라인업 보면 키퍼 자리에 이경태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경태 선수가 이창근 선수의 부상을 이유로 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또 몇 가지의 변화들이 있었던 양 팀의 라인업이었습니다. 먼저 경기를 좀 간단하게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득점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득점이 많이 나왔던 경기고 펠레스코어로 경기가 종료가 됐는데요. 대전의 최건주 선수가 먼저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대전 하나시티즌이 앞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전반 추가 시간 또 혼란스러웠던 틈을 타서 수원FC가 싸박 그리고 루안의 골로 역전을 해냈었는데요. 이어서 후반전 대전 하나시티즌이 주민규 그리고 김준범의 득점에 힘입어서 역전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반전 돌아보자면 그래도 최근 전적을 45분 동안 양 팀이 증명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기 초반 득점을 했음에도 대전은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경기력이 좋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반면에 수원FC는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묵묵히 흐름을 가져가면서 역전을 하는 데 성공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후반전 대전의 반전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이 전반전 저거 쓰면서도 사실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반전 이제 일정 시점 이후로는 대전의 플레이가 좀 아쉬웠다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원FC가 이후에도 말씀드릴 그 교체로 인해서 약간의 중원이 헐거워진 순간 경기가 다시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대전 하나시티즌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대전이 기회를 드디어 확실하게 움켜쥐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의 경기들을 양 팀 모두 또 기대하도록 만들었던 경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번 경기였습니다. 우선 홈팀 대전 하나시티즌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득점자는 최건주, 주민규, 김준범이었습니다. 세 골이 모두 다른 선수에게 나왔다는 건 또 하나의 또 좋은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대전, 이제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질문을 또 하게끔 만들었던 이번 경기였습니다. 근래에 좋지 않은 경기라고 보여줬고 이번 경기에서도 사실 비판점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아쉬운 모습도 분명히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 그래도 정말 큰 의미가 있는 역전승을 거두면서 그 아쉬운 상황에서도 대전이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역전승이 이번 경기에 나왔었는데요. 그 가장 큰 포인트는 개인적으로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이 10번 자리에서의 강화가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예전부터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전부터 대전에게 아쉬움을 좀 하나 뽑자면 결국 10번에서의 아쉬움이 좀 컸습니다. 경기를 제대로 조립할 수 있는 선수가 박진 선수의 부상 이후에 잘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10번에서 그렇다고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것도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김준범 선수가 오늘 이 에너지 레벨을 보여줬던 게 굉장히 또 좋았습니다. 김준범 선수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특히나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원FC가 중원에서의 교체를 가져가면서 약간의 중원이 헐거워졌던 측면이 있었는데 그것을 완벽하게 본인의 에너지 레벨로서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전 하나시티즌이 승리를 가져가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김준범 선수가 대전에서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제는 뭐 주전으로 계속해서 뛰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야기를 할 만한 건 이경태 선수의 데뷔를 축하한다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대전의 주장 이창근 선수의 부상이 발생하면서 이경태 선수가 데뷔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경기 전에 이경태 선수가 이 교체 명단에 올라와 있는 걸 보고 제가 원래 교체 명단까지는 막 자세히 보는 편이 아닌데 딱 보고 이경태 선수 누구지 했는데 지금까지 뭐 1부나 2부 이런 리그에서 한 번도 뛴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결국 이번 경기가 뭐 컵대회 제외하면 프로리그에서는 첫 데뷔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그 두 개의 실점은 막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것들을 제외하면 이경태 선수가 꽤나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데뷔를 축하하면서 대전 하나시티즌은 또 다른 또 세컨키퍼를 얻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 이번 경기 어려운 경기였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또 상황이 여러분 팬분들은 기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대전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정팀 수원FC를 보겠습니다. 득점자는 사박 그리고 루안이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에너지 레벨에서 밀렸습니다. 4연승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대부분의 주전 선수들이 출전을 이어갔고요. 거기에 더해서 양 팀이 모두 같은 조건에서의 경기였다면 모르겠지만 일주일을 덜 쉬었습니다.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일주일을 더 쉬고 경기를 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뭐 무작정 피해만 봤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울산과 경기를 하면서 그 경기를 이기긴 했지만 어쨌든 체력을 원정까지 가서 빼고 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영향을 어느 정도는 미쳤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에서 아쉬운 교체 결과도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원을 더욱더 공격적으로 구성을 했었던 게 바로 교체의 의도였습니다. 이 한찬희 선수를 빼고 안드리고 선수를 넣었던 게 그 교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결과가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결국은 한찬희 선수와 안드리고 선수를 비교해 보자면 결국 한찬희 선수가 훨씬 더 수비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선수인데 공격적인 교체를 하면서 수비적인 측면을 약간은 포기하게 됐던 게 오히려 좀 조건 이런 어떤 악순환으로 돌아오게 됐던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좀 부담을 덜 만한 패배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졌어도 결국 2위한테 졌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진 것에 대해서 분할지는 몰라도 미친 듯이 아쉬워할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승을 이어가면서 부담이 있었을 건데 이제는 좀 하던 대로 뒤가 없다는 데 뛰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경기에서의 패배를 토대로 수원FC는 또 본인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전에 해왔었던 이 4연승 기간에 해왔었던 그 패기 있는 축구를 약간은 또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서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수원FC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MVP, 김준범 선수를 뽑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준범 선수는 한 골과 한 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이번 경기 후반전을 완전히 지배했었는데요. 김준범 선수가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황선홍 감독의 10번 자리에 대한 고민도 많이 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전과 수원FC의 경기 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라운드 베스트 11 보겠습니다. 골키퍼는 이주현, 수비에는 김진수, 안톤, 서명관, 송준석이었고요. 위에는 루빅손, 김준범, 박진섭, 홍윤상, 투톱에는 이승우, 그리고 세징야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이렇게 모든 경기를 완료한 이후에 현재 K리그 순위를 보겠습니다. 1위는 부동의 1위 전북현대입니다. 17승 6무 2패라는 엄청난 성적을 가지고 승점 57점, 곧 있으면 또 한 경기만 이기면 승점 60점에 다다르는 그런 결과를 또 전북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번 경기를 통해서 대전 하나시티즌이 다시 한번 2위 자리를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김천 상무가 3위로 자연스럽게 좀 내려가게 됐고요. 이어서 포항 스틸러스와 서울이 또 한 번 순위를 바꿨고 울산과 광주도 이번 라운드를 통해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이어서 8위부터 12위까지는 이번 라운드에서 순위가 바뀌지는 않았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 라운드에서 참 많은 또 변혁이 생겼던 그런 라운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25라운드 리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순위에도 많은 변동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판을 바꿀 시간이 또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또 이번 라운드에서 부상 선수들이 몇 명 나왔기 때문에 좀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안타깝고 이 선수들도 빨리를 또 복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부디 또 부상당했던 선수들 조심히 또 잘 돌아오기를 바라도록 하겠고요. 이번 경기들이 또 더운 날씨 속에서 벌어졌었는데 팬분들도 건강을 꼭 챙기시고 계속해서 건강하게 K리그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라운드 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